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케임브리지 IGCSE 히스토리 0470의 19세기 옵션, 코어 옵션 A죠. 이 내용을 오늘 한번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19세기를 공부를 해야 될지 20세기를 공부를 해야 될지 결정을 못한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오늘 강의까지를 들어보고 이 결정 장애를 이제 극복하고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미 이제 마음을 먹은 분들도 19세기 각각의 토픽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래도 우리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제 훨씬 더 마음속에 이게 정리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19세기 토픽들은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강의를 구성을 했고 교재는 이렇게 활용을 하면 된다라는 내용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면 밑에 웹사이트 주소가 있는데 이 캠브리지 그 org예요. 이 캠브리지 international.org 치시면 거기에서 이 IGCSE 0470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과목들의 슬래버스를 여러분 다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19세기의 내용과 20세기의 내용이 뭔지를 이제 소개하는 그 페이지인데 그 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옵션 A 내용이고 옵션 B의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골라서 공부하셔야 되는 depth studies 주제들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 강의를 통해서 제가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뭐냐? 옵션 A 아니면 옵션 B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옵션 A의 내용이 뭐냐 하면 돋보기를 한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예, 지금 옵션 A에 The 19th century, the development of modern nations. 아이고, 죄송합니다. Development of modern nation states라는 표현이 있죠. 무지무지 중요한 표현이죠. 이 nation states가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니면 저 대서양 건너의 미국, 아니면 서유럽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것들이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그 나라들의 특징이 바로 네이션 스테이트거든요. 근데 그것이 언제 완성이 됐느냐 하면 유럽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게 바로 19세기인 거예요. 그래서 19세기는 이 네이션 스테이트의 발전이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가 되고요. 사실 이 6개의 세부적인 토픽들도 다 아우르게 되면 결국은 이 네이션 스테이트의 발전으로 아우를 수 있게 되는 건데 그럼 그 각각의 토픽이 뭐냐? 지금 첫 번째는 1848년의 혁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탈리아는 어떻게 통일이 됐는가? 세 번째는 독일은 어떻게 통일이 됐는가? 독일과 이탈리아가 이때 통일이 돼서 이때 네이션 스테이트가 되었고 그게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그 역사적인 어떤 근원을 한번 알아보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요거는 나라의 성립과는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Why was there a civil war in the United States? And what were its results? 미국의 남북 전쟁 아시잖아요. 에이브럼 링컨 등장하는 그 남북 전쟁은 왜 일어났고 그 여파가 어떠했는가를 공부를 하는 게 또 네 번째 주제. 근데 다섯 번째는 Why and with what effects did Europeans expand their overseas empires in the 19th century? 19세기에 이 유럽의 제국주의가 정말 극에 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국주의, 임페리얼리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What caused the First World War? 1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보면 이 임페리얼리즘으로 인한 이 유럽 그레이 파워스들이 서로 경쟁을 하다가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 과정, 그 어떤 그 1차 대전의 원인, 1차 대전으로 가는 길, 요거를 한번 면밀히 공부를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해보고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면 안 된다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죠. 케임브리지에서.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씩 그래도 토픽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텐데요. 네. 자, 첫 번째 토픽이 뭐였었죠? 1848년의 혁명이에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Were the revolutions of 1848 important? 이 혁명이 뭔가 되게 세계사적으로 되게 뭔가 큰 획을 그은 것 같긴 한데 이게 정말 중요했는가? 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공부를 해보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아직은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1848년에 혁명이 일어났는지도 몰랐을 것 같아. 여러분들이 뭐 프랑스 대혁명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좀 더 아시는 분들은 이제 미국이
미국이 원래 영국 식민지로부터 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영국의 식민지들이 어떻게 영국으로부터 해방이 되는가? 미국의 독립혁명. 또 좀 더 많이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옛날에 명예혁명이라고 있었지, Glorious Revolution이라고 있었지까지도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그 전형적인 되게 초창기에 일어난 Civil Revolutions들은 그래도 좀 많이 알고 있어. 근데 그 중에 마지막이자 사실 제일 임팩트가 강했던 게 프랑스 대혁명이잖아요. 근데 그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이에요. 그러니까 1848년의 혁명은 그게 아니야. 그로부터 한 반세기 이후에 일어난 일이야. 그런데 이 두 개가 전혀 별개의 것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48년의 혁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19세기 전반, 그러니까 뭐 프랑스 혁명, 대혁명 이후로 한 반세기 정도에 이어지는 상황을 백그라운드를 이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쌓여서 48년에 터져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48년 혁명에 대해서 이 실러버스에 따르면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될 내용들은 포커스 포인트는 이런 거야. Why were there so many revolutions in 1848? 자, 이거에 답하기 위해서 제가 백그라운드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백그라운드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의를 통해서 한 2시간, 2강의 정도 할애한 것 같아요. 프랑스 대혁명으로부터 출발해서 이 혁명의 열기가 48년에 어떤 식으로 그동안 억압을 당했고 어떻게 표출이 됐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할 거고 또 그 기저에 있는 사상들이 있을 텐데 그 사상들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did the revolutions have anything in common? 와, 우리는 48년의 혁명이 그렇게 대단하게 일어났는지도 몰랐는데 일어났어. 일단 일어났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되게 여러 지역에서 일어났나 봐. 그런데 anything in common이니까 뭔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지, 그지? 근데 지금 질문은 과연 공통점이 있느냐라고 했으니까 이거 뭐야? 우리는 이게 수학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기 때문에 이 흑이냐 백이냐, 예스냐 노냐 이게 아니야. 항상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다르게 보면 이렇기도 하다. 그러니까 100대 0 이런 건 없어. 우리는 항상 60대 40이냐 아니면 40대 60이냐 이런 걸 논해야 돼.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Why did most of the revolutions fail? 이 혁명들이 대부분 다 실패로 돌아갔나 보네요. 혁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급격한 변화를 말하잖아요. 근데 뭐 짐작하시다시피 48년의 혁명 같은 정치 혁명이라는 것은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되든가 아니면 어떤 political 시스템이 바뀌던가 이래야지 되는데 이런 일들이 아마 당장에는 안 일어났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거를 실패한 혁명이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좋다. 엄밀히 말해서는 이 혁명은 실패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과연 이 혁명을 통해서 변한 게 없느냐? 라고 물으면 없다라고는 또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세 번째 포인트와 네 번째 포인트가 서로 대치되는 것 같죠, 서로. 그러니까 이 혁명은 실패했어. 실패를 했지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어. 많은 변화가 이로이래 일어났어. 그치? 이런 모순된 상황을 우리가 항상 복합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바로 역사 공부를 하는 또 목적이기도 해. 왜냐?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따지고 들면 이거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판단력, 어떤 그 종합적인 식견 이런 것들을 기르기 위해서 사실 과거를 공부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그 포인트들만 봐도 쉽진 않겠다. 그러나 꼭 필요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그리고 자, 이거 포커스 포인트에 맞춰서 그렇다면 어떤 specified content를 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48년 혁명의 경우는 제가 아까 이런 혁명이 일어날 때는 그 기저에 뭔가 그 원동력이 되는 사상이 있다고 했죠. 그 사상이 뭐냐 하면 리버럴리즘과 내셔널리즘이야. 그래서 과연 이 리버럴리즘과 내셔널리즘이 이 48년 혁명에 얼마나 어떤 식으로 얼마나 본질적으로 영향을 끼쳤냐 요거를 네가 한번 판단해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리버럴리즘이 뭔지 내셔널리즘이 뭔지 이런 것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야 되겠지. 좀 개념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파악을 해갖고 들어갈 필요가 있지. 또
causes and events of revolutions in 여러 지역에서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혁명이. 그래서 프랑스의 상황은 어땠나? 이탈리아의 상황은 어땠나? Germany, the Austrian Empire's 상황은 어땠나? 이건 이제 각 나라별 프로세스를 이제 쭉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 혁명 대부분 다 실패로 돌아갔다고 했는데 왜 그랬단 말이야. Reasons. 우리는 항상 리즈닝을 해야 돼. 그냥 무조건 주어진 사실을 그냥 딸딸딸딸 외우고 끝내는 그런 공부는 글쎄 이건 한 옛날에 왜 그 응팔 시대 80년대에나 하던 거지. 지금 여러분들이 21세기를 살면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가지고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 그래서 왜? 항상 물음표를 머릿속에서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스스로 구해보면서 내 답이 불충분하면 이미 그걸 열심히 연구해 본 사람들의 답을 참고하면서 그러면서 나의 수준을 올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실러버스에 제시된 이 포커스 포인트, 스페시파이드 콘텐츠에 제가 철저하게 맞춰서 이제 수업을 구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48년 혁명에 관한 수업은 이렇게 총 7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백그라운드.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48년까지의 반세기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가. 이거를 한 시간에 담는 게 참 난 너무 안타까웠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더 중요한 게 많으니까 여기 매달릴 수는 없어서 과감하게 이제 한강으로 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리버리즘과 내셔널리즘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백그라운드에 해당이 되죠. 이것도 이제 이 프랑스 대혁명 이후로 이제 꾸준히 발전이 되어 온 사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어떤 사상인가 조금 개념적으로 들어가는 강의가 이제 이 강. 그 다음에 이제 나라별 프로세스를 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상황, 이탈리아 상황, 독일 상황, 오스트리아 제국 상황 두 차례에 걸쳐서 보고 나니까 전부 7강이 됐어요. 그래서 이 19세기의 토픽이 전부 6개인데요. 그 6개가 평균적으로 한 7강 정도, 이제 많으면 한 8강, 적은 거는 한 5강 이 정도로 끝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7강이라 그러면 7, 6에 42니까 이 19세기 강의가 한 40강에서 50강 정도 사이가 나오겠네요. 그죠? 그리고 그 각각의 강의는 제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마음 같아서는 막 50분, 60분을 하고 싶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한 30분, 한 40분 정도로 맞춰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인강을 들을 수 있겠구나, 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게 조금 이제 오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토픽들은 일일이 자세히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로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2번 토픽과 3번 토픽은 전부 뭐 얘기였어요? 이거? 이탈리아와 독일이 어떻게 통일이 되어 가는가? 그거 물어봤었죠. 그죠? 이탈리아와 독일이 현재의 그 이탈리아와 독일이 만들어진 게 이때예요. 그때 만들어진 이런 국가의 형태를 우리가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한다 그랬었잖아요. 그게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좀 빨리 이루어진 편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선진국이 됐지. 근데 이탈리아와 독일은 한 발 늦었어요. 그래서 독일은 그래도 어쨌든 나름 선진국 대열에 이제 합류를 했지. 근데 이탈리아는 아직도 좀 그에 비하면 어떤 경제적으로 발전이 되지는 못한 것 같죠. 예,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왜 펼쳐지는지에 대해서도 아마 이 관련된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조금 짐작이 가실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하나만 그럼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아까 48년 혁명은 연도가 1848년이었죠. 이 두 가지 사건은 저는 필요한 연도는 외우라고 확실히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외우세요. 왜 1900이야? 1800이죠? 이 오타 났네요. 제가 고쳐놓을게요. 여러분들 교환해서는. 1871년에 독일 제국이 통일을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도 그 즈음이에요. 그 즈음이기 때문에 대충 1870년, 71년 그 정도를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요 연도를 하나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픽 2, 3를 지나서 이제 4, 가기 전에 하나만 더. 자, 그 다음에 제가 그 교재를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이번에 한번 제작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이 IGCSE 같은 경우에는 9학년, 10학년이니까 제가 기존의 수업이 주로 고등학생들 대상이었었는데 이게 지금 중학생들 대상이다 보니까 이 어린 학생들이 앉아서 인강을 이렇게 자기 주도적으로
활용을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을 나는 능동적으로 만들고 싶어. 움직이게 하고 싶어. 그래서 교재에다가 이런 식으로 빈칸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빈칸들은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다 보면 강의 시간에 제가 판서에 그 뒤에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채우는 거야. 스스로 채우면서 한번 뭐 애매한 스펠링도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강을 들으면서 적어도 되지만 다 듣고 나서 한번 기억을 떠올리면서 적어보면 그게 또 자연스럽게 복습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빈칸을 한번 채워볼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을 해놨으니까 잘 활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뭐가 들어가야 될까?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볼까? 자 여기 보시면 킹 빌헬름 원 프러시아에 빌헬름 1세 왕이 있었어. 그 사람이 1871년에 아까 독일이 통일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통일 독일 제국의 초대 황제가 돼요. 그래서 지금 그 통일 독일 제국의 수립을 세계 만방에 선포하는 그 장면을 그림으로 기록을 한 건데 그때 지금 빌헬름 1세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독일 통일에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비스마르크죠. 이 비스마르크가 The Minister President of Prussia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다가 이제 비스마르크를 적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밑에 이제 쭉 내려보면 그 비스마르크가 했던 유명한 뭐예요? 연설. 이게 바로 Iron Man Blood 스피치라고 불리우는 그 철혈 정책. 지금 우리 국가가 필요하다는 것은 뭐 어떤 막 온정주의 이런 거 아니다. 철과 피. 피땀 눈물 뭐 이런 거죠. 이런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비스마르크의 그런 주의 주장, 사상 이런 거를 또 뭐라고 할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여러분 자 여기 작은 글씨로 정답이 나와 있어요. 레알 폴리틱이라고요. 레알 폴리틱. 레알이야 진짜 레알. 영어 리얼은 독일어로는 레얼이라고 발음하나 봐요. 그래서 현실에 기반한 어떤 외교 정책, 뭐 정치, 뭐 주의 주장 이런 것을 레알 폴리틱이라고 해요. 자, 근데 제가 여러분 지금 이걸 제가 굳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교재 활용법 1번. 자, 빈칸을 채운다. 그다음에 교재 활용법 2번. 뭐야? terminologies. 제가 매 강의마다 그 끝에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중요한 terminologies는 이거다라고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것을 일부러 칸도 많이 띄워놨어요.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쓸 수 있게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강의가 이제 다 끝났잖아. 그러면 그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직접 한번 적어보는 거야. 이게 참 쉽지 않다는 거를 저도 잘 압니다만 그래도 요거 제가 그동안 오프라인 수업에서 이걸 어마어마하게 시켰었거든요. 근데 요거에 잘 따라와서 그만큼 발전을 보이는 학생들은 다 결과가 엄청 좋았었어요. 그래서 비록 이게 온라인 강의라서 한계가 있다는 걸 저도 알지만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지 이 맛을 여러분들한테 난 보여주고 싶었어.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요렇게 매 강의 끝에 제가 이제 드리는 거를 보고 그 강의에서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그 뜻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적어보는데 예를 들어 지금 뭐 레어 폴리틱이라는 건 뭐냐. 자 여러분 잠깐 스탑하고 적어보면 참 좋겠다. 그지? 못해도 뭐 나중에 해보면 되니까 강의 들으면서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야. 레어 폴리틱은 이건 일단 politics다. 또는 뭐 policy다. 또는 뭐 diplomacy다. 뭐 뭐라고 해도 좋아. 그런데 이것은 based primarily on given circumstances. 이게 결국은 뭐야? 리얼리티지 뭐. 그죠? 현실. 근데 현실에 바탕을 둔 폴리시다.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 그럼 왜 이 시기에 이런 말을 비스마르크가 했을까? 해결이 안 되잖아. 그걸 해결을 시켜줘야 돼. 어떻게? Rather than ideological, 뭐 다른 말로 하면 뭐 moral이라든가 뭐 ethical 같은 표현도 가능해. 그런 팩터보다는 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현실주의다. 이상주의가 아니라 현실주의다. 정치는 현실이야. 외교는 현실이야. 국제관계는 현실이야. 뭐 이런 현실 있잖아요.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레알 폴리틱이고 거기까지만 개념적으로 이해하면은 이건 히스토리가 아니라 그냥 정치학 사전이지. 근데 우리는 히스토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terminologies를 어떤 그 활용해서 공부를 할 때 이게 어느 지역에서 어느 시기에 나온 건지를 좀 정보를 줘야 돼. 그래서 그 정보를 여기서는 어떻게 줬냐면 which was advocated by 비스마르크 라고만 해도 사실 비스마르크가 19세기 프러시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지역적인 정보나 뭐 시기적인 정보가 다 들어가 있지만 뭐 좀 더 잘하고 싶어서 저는 in 19th century Prussia 라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요 정도 정의를 여러분들이 모든 터미널로지스에 다 적을 수 있으면 정말 너무 좋겠어. 근데 이거를 제가 또 한 고민을 해서 이렇게 이런 모범 답안을 쭉 들을까도 생각을 했는데 안 하려고. 왜냐? 모범 답안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그걸 베껴. 그걸 베끼고 뭐 베끼지까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답을 대충 써놓고 그냥 나중에 맞춰보가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완성된 답안을 그냥 이렇게 눈짓을 한번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스스로 한번 머리를 어떻게든지 내가 뇌를 써서 한번 굴려서 한번 써보고 그게 잘 생각이 안 나면 인강을 다시 돌려서 그 부분을 좀 다시 들어보고 그것도 안 되면 구글 서치라도 해보는 그걸 원해. 그게 바로 능동적인 인강의 활용이야. 이런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승리의 역사를 쓸 수 있어. 그래서 일부러 내가 이런 그 모범 답안은 안 줄 거야.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가 나름 잘 쓴 것 같아. 근데 좀 확신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마스터프랩에 수업 게시판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어요. 좋은 공간이 있어요. 그거 활용하세요. 거기다 올려놓고 선생님 저 이거 맞는지 모르겠어 한번 봐주세요. 이러면 그럼 내가 안 봐주겠니? 봐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업 게시판을 좀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토픽은 미국의 남북전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의 남북전쟁은 여러분들 요 연도를 기억하십시오. 요 연도가 어떤 연도냐? 저 왼쪽의 문서 있죠? 저 왼쪽의 문서가 바로 그 유명한 미국의 그 노예 해방 선언, 그 포고문이에요. 포고문. proclamation이죠. Emancipation Proclamation. 요것도 뭐 기왕 잠깐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자, 누구나 다 아는 그분의 얼굴이 있고 그 다음에 Proclamation Emancipation 있죠. 그리고 지금 1861, 63 이런 연도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연도는 63년. 왜냐하면 요 글자는 지금 자세히 안 보이지만 이게 발표가 된 것은 62년 겨울인데요. 근데 63년 1월 1일부로 미국에 더 이상 노예라는 존재는 없다. 모두가 해방이다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때 이제 그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뭐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해서 63년 1월 1일부로 정말 모든 노예가 다 해방된 건 아니야.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제 북부가 남부를 상대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나서 전쟁이 65년에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실제로 이제 모든 노예가 해방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공부를 할 때는 일단 63년, 그러면 전쟁은 그 전후로 합쳐서 한 5년, 그 정도로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포커스 포인트에 맞춰서 제가 강의를 또 구성을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주제는 되게 길어 보이지만 사실 이거는, Did Europeans expand their overseas empires? empire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ism, imperialism에 관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imperialism이 사실 유럽이 전 세계를 상대로 이제 식민지를 만들면서 이제 막 자행이 됐었잖아요. 19세기에 그게 달했었고, 그래서 그걸 다 공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아프리카 상황, 그 다음에 인도 상황, 그 다음에 중국 상황, 이 세 개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라라고 친절하게 지금 제시를 해줬죠. 그래서 요 5번 주제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따지자면 process of imperialism 그리고 뭐 imperialism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colonialism 요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제는 결국 이 상황이 이 세계 1차 세계대전 또 나아가서 2차 대전까지를 초래를 하게 됐죠. 그래서 그 1차 대전으로 가는 길. 그래서 뭐 alliance system, great powers, 뭐 발칸 상황, 뭐 페르디난드 뭐 이런 이름들이 지금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제는 결국 뭘로 통합이 되는가? 임페리얼리즘의 결과. 앞에 토픽은 임페리얼리즘의 프로세스였었고 이 토픽은 결과야. 그래서
쭉 종합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나온 이 19세기의 6개의 주제는 전부 다 제가 강조한 요 이즘 4가지로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자, 근데 보시다시피 말은 이게 월드 히스토리인데, 근데 사실 월드 이야기가 뭐 있긴 있지만, 굉장히 유럽 중심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죠. 실제로 그래요. 이거는 이 캠브리지 IGCSE 히스토리의 뭐 특징이자, 워낙 이게 이제 영국에서 만들어진 커리큘럼이니까 이제 그쪽의 관점을 좀 배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많이 소외되는 것 같고 좀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뭐 공부를 하는 데는 조금 더 효율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굉장히 유럽 중심적이구나, 대놓고 유럽 중심주의구나라는 게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리버럴리즘과 내셔널리즘과 임페리얼리즘과 컬로나이제이션, 뭐 컬로니얼리즘이라고 해도 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들이 19세기의 굵직굵직한 이런 그 사건들이로구나. 그래서 리버럴리즘으로는 이래서 일어난 레볼루션, 이게 지금 1848년 레볼루션 이었잖아요. 1번 토픽. 그 다음에 이탈리아와 독일의 통일은 내셔널리즘으로 인해서 일어난 거잖아. 그래서 이탈리, 그 다음에 독일, Germany 통일. 그 다음에 미국의 남북전쟁은 이게 뭐 100% 이것 때문에 일어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노예제 때문에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거 남북전쟁, US Civil War, Liberation. 결국은 이것도 리버럴리즘 때문에 일어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5번 토픽, 6번 토픽은 전부 임페리얼리즘과 콜로나이제이션과 관한 거였었고, 그죠? 그래서 19세기는 우리가 이 4가지의 사상을 이해해가는 과정이로구나.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시 커리큘럼 처음에서 우리 네이션 스테이트 어쩌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유럽 국가들이 네이션 스테이트를 만들어가고, 또 일단 만들어진 네이션 스테이트는 해외로 자기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한 50개 정도의 강의를 쫙 공부를 하고 나면 이제 머릿속에 이게 알게 되는 거죠.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요. 자, 이렇게 오늘 이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그래서 19세기 공부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구나. 교재는 이렇게 활용을 하면 되겠구나. 뭐 시간은 뭐 대충 이렇게 잡으면 되겠구나. 라는 것까지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으셨으면 이제 성공이고요.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결정 장애는 없어. 극복, 선택하고 이제 바로 본격적인 강의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케임브리지 IGCSE History. 오늘 이제 코어 옵션 A를 선택하신 분들이 이제 처음으로 공부하게 될 주제가요. 1848년의 혁명인데요. 그래서 이 1848년의 혁명에 대해서 공부하는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게 뭐 정확히는 제가 지금 모르겠지만 대여섯 강 정도를 할애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이 제목을 이제 들어보시면은 어머? 1848년에 혁명이 일어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혁명, 특히 이제 이 48년의 혁명과 같은 그런 시민혁명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는 건 아니야. 어디서 이제 보고 들은 것들이 분명히 있어. 근데 그게 보다 정확하게, 뭐 언제쯤 일어났는지, 뭐 어떠한 사건들이 벌어졌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마 정리가 많이 안 돼 있을 텐데 이제 그걸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코어 옵션 A가 지금 1800년대 19세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19세기 전반 한 50년이 없어. 그리고 바로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지금 48년이야. 근데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이 48년의 혁명만으로도 이거를 공부를 이걸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 반세기의 상황을 다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 사실은 이 전 반세기가 다 포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토픽이 원래 정확한 주제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Were the revolutions of 1848 important? 그래서 이 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지식을 습득을 하고 나면 내가 나름대로 이제 이거를
평가를 해볼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이렇게 깊이 있게 이제 들어가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좋아. 그러면은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 주제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들이 도대체 뭘까? 그 나름대로 이 커리큘럼에서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좀 검토를 하고 들어가면 또 훨씬 더 공부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포커스 포인트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우리는 공부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몰라. 답은 몰라. 다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가 나중에 이렇게 줄줄줄줄 쓰거나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정도만 지금 알고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 Why were there so many revolutions in 1848? 와, 이 해에 굉장히 혁명이 지금 많이 일어났다는 거지, 여러 지역에서. 그래서 그거 하나 알아서 지금 힌트를 얻었어.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Did the revolutions have anything in common? 아마 뭐 같은 시기에 일어났다는 것은 뭔가가 어떤 그 동일한 어떤 원인이랄까?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일어났을 것이고 그 당시 시대 상황이 뭐 다 비슷비슷하니까 이 전개되는 과정들도 아마 좀 비슷한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아하 뭔가 공통점이 있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공통점이 뭘까?' 이제 궁금해하면서 인제 공부하면 더 좋겠지.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Why did most of the revolutions fail? 실패했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지. 그래서 '아 이 혁명은 실패를 했나 보다.' 근데 Did the revolutions change anything? 그럼 뭐 실패했다고 해서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냐? 결코 그럴 리는 없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우리가 왜 공부를 해? 그러니까 뭔가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럼 그 의미라는 것은 결국 이 사건이 이 세상을 얼마나 바꿔놨느냐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과연 변한 게 있다면 무엇일까? 이거를 내가 인제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그 포커스 포인트들을 우리가 인제 최종적으로 이 1848년 혁명에 대해서 공부를 쫙 하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 이야기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제 요 가이드라인이 인제 좀 더 뭐랄까 좀 이렇게 좀 광범위한 거였다면 쪼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알아야 될 것들. specified content가 있어요. 자, the nature of revolutions in 1848. 그치. 혁명이 일어나는 데는 뭔가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nature라는 것이 뭐 속성, 본질 이런 거지만 혁명이 어떤 일어나기까지의 그 과정이 되겠지. 그리고 the influence of liberalism and nationalism이야. 그러면 모르긴 해도 리버럴리즘과 내셔널리즘의 영향이 이 혁명에 굉장히 많았으리란 것을 짐작할 수 있고 그러면 각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지. 그다음에 인제 두 번째는 causes and events of revolutions in 프랑스와 이탈리아와 독일과 and the Austrian Empire. 오스트리아 이 네 지역이 이 네 나라에서 같은 해에 동시다발적으로 혁명이 일어났겠구나 하는 거 짐작할 수 있고 그럼 원인이 무엇일까? 계속 반복되는 얘기죠. 그다음에 events 이거는 각 지역별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 프로세스가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 인제 고거를 지식적으로 우리가 인제 습득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이건 인제 암기죠. 그죠? 그다음에 인제 마지막으로 이 혁명이 실패했다고 하는데 그럼 왜 실패를 했는지를 또 나름대로 어떤 그 분석을 해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고것들이 인제 specified content 요 세 가지가.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이게 뭐지? 막막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지만 인제 앞으로 각 지역별 상황을 하나하나 인제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 정도까지 인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그 사고력, 역량 이런 것들이 인제 생겨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제 다시 한번 이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도대체 그러면 revolution,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부터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역사 공부는요, 여러분 사실 그 역사 공부의 한 내가 볼 때 한 80% 정도는 뭐냐면 여러분들 같은 이제 10대 수준의 공부에 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용어 있죠, 용어. terminologies. 요것들을 이해하는 거야. 근데 그 용어들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기 때문에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가면 다 아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근데 이거를 인제 개념적으로 그다음에 인제 학술적으로 물어보면 막상 잘 대답하는 경우 드물어요. 제가
뭐 이제 정말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봤어. 그러면 그러면서 인제 뭐 수도 없이 질문을 던졌을 거 아니야. "여러분 혁명이 뭐지?" 그러면 "혁명이 혁명이죠 뭐." 뭐 이렇게 밖에는 처음에는 그렇게 밖에는 안 돼. 근데 인제 하나씩 하나씩 파고들다 보면 내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도 되게 새삼스럽게 인제 파악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혁명이라는 지금 단어가 revolution인데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여러분 영어 단어에 revolve라고 있죠? revolve 돌아가다, 회전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거의 명사형이 revolution이야. 근데 옛날에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있었어. 다 아는 사람이죠. 그죠?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1500년대에 이탈리아의 천문학자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이전의 중세 시대에는 우리가 모두 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과 뭐 기타 별들 천체가 회전을 한다고 생각했었어. 회전. 근데 이제 1500년대 들어와서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 갈릴레이 같은 학자들이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자연을 연구를 하면서 그게 아니네. 더 이상 우주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고 지구가 오히려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구나. revolution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관련해서 이제 책을 썼어. 코페르니쿠스가 책을 썼는데 그 제목이 이제 영어로 바꾸면 On the Revolutions of the Heavenly Spheres.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 뭐 이런 논문이에요. 이런 책이야. 근데 이 생각이 그 이전에 그러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 생각과 너무너무 진짜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변화 말고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거 말고 한꺼번에 엄청나게 변화가 닥치잖아? 그럼 그것을 우리가 혁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비롯된 단어야, revolution이. 예. 그래서 뭐 코페르니쿠스나 뭐 이 책의 제목 이런 거는 지금 우리한테는 하나도 안 중요해. 그냥 이거는 그냥 뭐 일반 상식 같은 거죠. 그래서 뭐 퀴즈 대회 같은 데에서는 나올 수 있어. 그렇지만 뭐 시험에서 막 이게 지금 중요하게 나오지는 않아. 그러나 혁명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엄청나게 큰 변화로구나 하는 거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알았어. 자, 그런데 또 이 혁명이라는 개념은 그럼 뭐 인간 사회의 여러 분야에 또 그 변화에 적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뭐 요즘에 뭐 말끝마다 뭐 AI가 어떻고 뭐 4차 산업혁명이 어떻고 뭐 이렇게 막 말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이제부터 우리는 이제 역사를 공부할 때 들여야 될 습관이 하나 있어. 그 습관이 뭐냐 하면 어떤 그 알고 있는 우리가 역사적인 지식들을 항상 정치, 그다음에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카테고리화해서 생각하는 훈련을 좀 해야 돼. 이거 앞으로 할 거야. 여러 번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제가 얘기한 뭐 4차 산업혁명 또는 뭐 3차, 2차, 1차가 있었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럼 1차 산업혁명, 그 영국의 18세기에서 일어났다고 알려진, 그런 것이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중에 경제 분야죠. 경제 부문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에서의 혁명도 안녕하세요, 여러분. 케임브리지 IGCSE History 0470. 오늘 이제 19세기의 그 옵션 선택하신 분들이 공부해야 될 두 번째 주제예요. 두 번째 주제가 이탈리아의 통일입니다. 그걸 다루는 첫 번째 시간인데요. 자, 여러분 이탈리아가 몇 년도에 통일했을까요? 자,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언제 해방이 됐나요? 몇 년도에 해방이 됐나요? 그러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이라고 우리는 딱 특정해서 말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탈리아가 몇 년도에 통일됐냐? 그러면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게 한순간에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수십 년에 걸쳐서 된 거다 보니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뭐 1870년이요? 뭐 어떤 사람은 뭐 1900 몇 년?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로 좀 합의를 해놨으면 좋겠어. 왜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래도 이 연도가 좀 있어야 이 사건이 배열이 되거든. 그래서 나는 어떤 일종의 어떤 그 암기 위주의 그 주입식 교육이 굉장히 효율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나는 그 좋아하는 편인데 그래서 아예 대놓고 알려줘, 여러분. 우리가 48년 혁명을 기억하듯이 이탈리아 통일은 또 다음 토픽인 독일의 통일은 몇 년으로 기억을 하느냐? 1870년으로 기억하자. 왜 70년으로 기억을 하면 되는지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이탈리아의 통일을 이제 들어가는데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이제 48년 혁명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 거기서부터 한 70년까지 우리가 다루게 될 거야. 자, 그런데 우리 이제 토픽을 받으면 그 토픽을 공부한 뒤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미리 한번 좀 이렇게 보면서 살짝 오버뷰를 해봅시다. 자, 그래서 How was Italy unified? 이게 이제 정확한 이 토픽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역경 끝에 이탈리아가 통일을 했는가. 자, 그래서 포커스 포인트가 첫 번째가 Why was Italy not unified in 1848 to 49? 이 48, 49년 혁명 때 엄청난 격동이 있었고 여러 지역에서 봉기가 일어나고 했는데 왜 그때 바로 통일이 못 됐을까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How important was Garibaldi's contribution to unifying Italy? 가리발디 기억나시죠? 가리발디와 그 다음에 지금 세 번째에 나온 이름 카보우르와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안 나왔지만 마치니라고 하는 세 명의 인물이 이탈리아 통일의 소위 말하는 3대 영웅으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이에요. 마치니, 가리발디, 카보우르.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각각의 어떤 이탈리아 통일에 기여한 바는 우리가 굉장히 상세하게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 그 중에 가리발디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어떤 중요성이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공부하고 파악해야겠구나. 48, 49년 혁명 때 이미 등장을 했지만 그 이후에 더욱더 이제 큰 혁혁한 기여를 했어. 그게 뭔지 알아봐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 카보우르. Did Cavour help or hinder the unification of Italy? 이 사람은 3대 영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통일의 영웅인데 약간 좀 부정적인 평가도 있나 보다. 힌들 같은 표현이 나온 걸로 봐서는 이 사람이 통일에 혁혁한 기여를 했다. 오히려 통일을 방해했다. 이런 좀 모순된 평가가 좀 공존하는 것 같다. 왠지는 이제 우리가 탐구해봐야겠지.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How important for other European countries were moves toward Italian unification?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 나라가 쪼개졌다가 하나로 통일이 됐다가 하는 것은 그 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죠.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이 분단이 되고 또 통일을 향해 나아가야 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힘만 가지고 되나요? 주변에 엄청난 강대국들의 어떤 문제가 달려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였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이탈리아 북부를 장악하고 이탈리아가 통일되는 것을 가장 바라지 않았던 오스트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와 경쟁하면서 뭔가 이탈리아에 좀 이렇게 손을 뻗어서 뭐라도 하나 얻어보려고 했었던 프랑스가 있고, 그래서 이 두 강대국이 주변 국가들이 이탈리아 통일의 과정에서 뭔가 또 핵심적인 역할을 했겠구나 싶죠. 어떤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학습 목표야, 우리의 학습 목표고, 좀 더 이걸 구체적으로 보자면 Austrian influence, 또 이탈리아 내셔널리즘 and the role of 마치니 얘기했죠. 마치니가 이탈리아 통일 운동에 뭐랄까 사상적인 기틀을 제공한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events of 1848 revolution. 또 카보로도 있지만 또 빅토르 엠마누엘레 2세죠. two, the seconds. 이 사람도 알아야 되네. 왜냐? 이 사람이 그 사르디니아라고 하는 나라의 왕인데 이 사르디니아의 이 사람은 프라임 미니스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중심이 되어서 이탈리아가 통일이 돼요.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 왕국이 탄생한 거는 이 사르디니아 왕국이 점점 성장해가지고 다른 주변의 이 이탈리아 스테이츠들을 다 합병을 해서 이탈리아 왕국을 형성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 둘 이름을 기억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나온 건 뭐야? 블롱비르. 아마 이거는 프랑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롱비헤르 War with Austria in 1859. 그러니까 48년, 49년에 확 봉기 일어났을 때 그때를 우리가 그 1차 이탈리아 독립전쟁 이렇게 본다면 2차 독립전쟁 59년. 아유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가리발디 또 나왔네요. 이제 가리발디가 Invasion of Sicily and Naples. 남부 지역을 군사적으로 다 장악을 해요. 그래서 그 과정과
그 의미와 어떤 결과적으로 이게 어떻게 통일에 기여를 하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고 그다음에 The creation of the Kingdom of Italy, completion of unification by 1870. 제가 지금 외우라 그랬잖아요. 1870으로 외우라 그랬잖아요. 그게 이 캠브리지 이 히스토리 커리큘럼에서 바라보는 관점인 거야. 그지? 자, 그럼 이제 요런 식의 어떤 뭐 궁금증과 어떤 그 스케치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이제 디테일을 이제 채워가 봅시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IGCSE 히스토리 그 평가하는 방식이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pre-described topic이라고 있어요. 앞으로 3년 동안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아주 강조할 거다. 이거에 대해서 에세이 문제 낼 거다라고 미리 예고를 해줘요. 그러면 그 주제를 이제 열심히 파야 되겠지. 근데 그 주제가 최근 3년 내에 그 이탈리안 유니피케이션 관련된 주제가 예고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를 되게 그 여러 그 패키지를 이제 확보를 했어. 그래서 물론 뭐 기출 문제라고 하는 게 우리가 답을 외워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그 주제에 관련된 이 자료들이 이제 그 기출 문제에서 많이 제시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좀 풍부하니까 잘 활용을 해서 이탈리아 통일이라고 하는 주제를 공부를 하면 아주 효율적이겠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들을 좀 지금 많이 가져오려고 하는데 그 중에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이 첫 번째 자료는 뭐 오늘 이제 우리가 그 이탈리아 통일 첫 번째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배웠던 48, 49 그 이전 상황 그거를 살짝 이제 리뷰를 할 수 있는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치니에 대한 자료예요. 그래서 이 마치니에 대한 자료 뭐 한번 읽어봅시다. 읽으면서 쭉 이 상황을 이제 복기를 해보는 거예요. 주세페 마치니. 주세페란 이름이 굉장히 흔하죠. 그 마치니도 주세페 마치니고 가리발디도 주세페 가리발디고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was born in 제노바. 그 북부 이탈리아의 도시죠. on 22nd June 1805. 1805년생이네요. 그리고 after university he joined the Carbonari. 까르보나리 이거 까르보나라 그 스파게티 이 여기서 나왔다 그랬었어요 제가 옛날에. But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그러니까 대학생이 이제 학생 운동에 참여를 하게 된 거지.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비밀 결사 운동을 하던 까르보나리 조직에 합류를 했었는데, but by 1830 he was disillusioned with them. 근데 1830년쯤 되니까 약간 이런 그 비밀 결사 운동의 한계에 봉착한 거야. 느낀 거야. 그래서 he saw little future for a secret society whose members did not even know what they were working for. 이 비밀 결사 운동이라는 게 이 조직에서 뭔가 내려오면 나는 그걸 따라야 되는데 왜 이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이 일을 통해서 지금 이 조직이 뭘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건지 이러는 걸 몰라. 그러니까 야 이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가 되겠어 싶은 거야. 그래서 in the first few months of 1831 Mazzini was occupied with one of the greatest achievements of his life. 31년에 대단한 일을 하게 되는데 and one which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이제 History 0470의 이제 또 하나의 19세기 주제, Civil War in the US 나가는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예, 이 Civil War가 미국에서 여러분 언제 일어났는지 모르셨다면 오늘부로 이제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연도를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하죠. 노예 해방 선언문에 보면 몇 월 며칠부로 미국 전역에서 노예는 더 이상 없다라고 했을까요? 그게 언제냐면 1863년 1월 1일이에요. 그래서 62년 말에 프로클레이션을 하면서 이제 새해 1월 1일부터는 미국에는 더 이상 노예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63년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63년을 기억을 하고 물론 그것만 기억하면 안 되지만 나머지 얘기는 차차 드리기도 하고요. 어쨌든 시빌워가 지금 63년 전후라고 치면 우리는 근데 이제 어디서부터 공부를 해야 되느냐? 오늘의 목표예요. 오늘의 목표는 1820년까지의 상황을 이제 두루 살펴보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왜냐하면요. 자, 여기 지금 그 제시되어 있는 이 그러니까 토픽이 도대체 왜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났느냐,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토픽이 있는데, 그 토픽에 관련해서 지금 포커스 포인트가 이렇게 쫙 있지만,
더 넘어가서 specified content를 보시면 보세요. Causes and consequences of the American Civil War 1820년에서 77년까지라고 딱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그 미국 내에 이 노예제도가 이제 점차 하나의 어떤 그 갈등의 씨앗으로 이제 막 그 성장을 하면서 커지면서 그게 이제 60년대 초반에 전쟁이 팍 터지고 그리고 그 전쟁 이후에 남북의 갈등이 대략 수습되는 것이 이제 77년이거든. 그래서 이제 요 시기까지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How far did slavery cause the Civil War? 그러니까 과연 뭐 남북 전쟁을 우리가 뭐 노예제도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뭐 그냥 쉽게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이제 알았지만 과연 정말 그렇기만 한가에 대한 걸 여러분들은 좀 다시 고심을 해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What was the significance of Lincoln's election as president? 링컨이 60년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는데 그 사건이 과연 이 남북 전쟁에 어떠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거냐? 그다음에 Why was the North able to win the war? 전쟁에서 왜 북쪽이 승리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어떤 우세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Did the war change anything?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전쟁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cause and effect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effect를 지금 물어보는 이러한 포커스 포인트를 보면 전쟁과 그 이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요 커리큘럼이. 예,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specified content에 보면 20년부터라고 했어.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20년부터 이미 differences between North and South 이게 굉장히 명확해지고요. 그 다음에 slavery가 오히려 확대가 되고 이전에 비해서 slave states가 막 늘어나고 그와 free states들 사이에 갈등이 심각해지고 또 노예 해방론자들이 막 이렇게 이제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20년대 이후로. 그리고 이제 뭐 60년 선거, 그다음에 북쪽의 승리, 그다음에 링컨의 역할, 좀 재건, 뭐 이런 주제들이에요. 그래서 초반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커리큘럼에서는 1820년대부터 공부하라고 했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안 돼. 조금 더 올라가야 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그 미국 역사 초반, 미국이 건국되고 나서부터 20년까지의 상황, 요거를 그냥 좀 짧게 어떤 그 리뷰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20년대에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 이어진 얘기잖아. 노예제가 뭐 20년 전에 없었던 게 아닌데 어떻게 해서 생겼고 왜 이렇게 남북 간의 차이가 생겼고 이런 것들을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뭐 여지껏 공부한 게 이제 48년 혁명, 그 다음에 뭐 이탈리아 통일, 독일 통일 이런 거 공부하면서는 물론 여러분들 굉장히 새로우셨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유럽 역사잖아요. 근데 유럽 역사는 그래도 좀 우리가 아는 게 있었어요. 근데 미국의 역사는 지금 이게 케임브리지가 이제 영국인데 영국은 이제 미국하고 이제 같은 문화권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럽의 상황과 이제 미국의 상황을 커리큘럼으로 넣어 놓은 거야. 그리고 아마 이 캠브리지 IGCSE를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은 아니지만 이제 미국이 많을 테니까, 영미권이 많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사를 배치를 해 놓은 건데 그에 비해서 내가 상황을 아는데 한국 학생들이 미국사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어. 너무 없어서 선생님이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뭐 AP US History 이 강의도 엄청나게 오랫동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노하우를 막 집약을 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아주 효율적으로 꼭 알아야 될 내용만을 이제 전달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1820년까지 상황 본다 그랬죠? 그래서 제일 먼저 뭐가 나왔느냐? 와, 4개의 연도가 나왔습니다. 4개의 연도. 이 연도들은 글쎄요, 뭐 이번 토픽에서 여러분들이 뭐 딸딸 뭐 이렇게 별표 치고 외워야 될 만한 그런 연도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뭐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한 달 공부하고 끝날 거 아니잖아요. 고등학교도 갈 거고 대학교도 갈 거고 하잖아요. 그러자면 결코 모를 수 없는, 몰라서는 안 되는 그런 연도들인 것 같아. 예, 이 김에 외워놓으면 참 편하겠죠? 자, 1492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1492년. 그 히스토리에서, 그러니까 뭐 특히 월드 히스토리에서 제일 중요한 연도, 넘버 원을 꼽아라. 내가 다른 거 몰라도 정말 이 연도는 알아야 된다. 라고 하면 그걸 1492년이에요. 왜냐? 이때 콜럼버스가 스페인을 출발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항해를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물론 본인은 거기가 아메리카인 줄 처음에 몰랐지. 예. 그러므로 인해서 그 뒤에 이 유럽과 이 아메리카 사이에 또 교류가
이어지면서 뭐 좋게 말하면 교류고 나쁘게 말하면 이제 유럽인들의 이제 수탈과 착취가 막 이루어지면서 그러면서 이 유라시아 대륙이 전에는 몰랐던 아메리카 대륙을 알게 됐고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월드 히스토리, 유라시안 히스토리나 아메리칸 히스토리가 아닌 진짜 월드 히스토리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1492년은 정말 정말 중요한 연도로 이거 알겠지 설마 그죠? 자 근데 그럼 이제 아메리칸 히스토리에 들어가 보자고. 그럼 아메리칸 히스토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연도, 미국사에서 정말 중요한 연도가 있어요. 오늘날의 미국은 문화적으로 영국이 만든 거죠. 영국이 이 대서양을 건너서 이주를 해와가지고 미국에 이제 식민지를 하나씩 둘씩 건설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건설된 식민지 13곳이 뭉쳐가지고 영국을 상대로 독립운동을 벌이면서 탄생한 게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13개의 영국 식민지 중에 제일 먼저 생긴 식민지가 어디냐면 여러분 오늘날의 버지니아예요. 오늘날의 버지니아라고 하면 좀 애매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제임스타운이에요. 제임스타운. 그러니까 제임스타운 식민지가 점점 확대가 돼서 오늘날의 이렇게 남부 지역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오늘날 남부 지역엔 주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제임스타운이 최초의 식민지인데 그 영국 식민지가 언제 생겼냐 그러면 1607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미국 역사 뭐 200년밖에 안 됐잖아. 그럼 아닌데? 400년도 넘었는데?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미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건국이 된 거는 이게 1776년이라서 그때서부터 이제 뭐 200년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사실은 이미 그 이전에 영국 식민지 시대가 또 굉장히 길었던 거죠. 한 200년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사실 요거 쓰고 1492 쓰고 607 쓰고 바로 넘어가려고 하다가 하나만 더 끼워 넣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제임스타운은 나중에 여기가 이제 확대가 돼서 오늘날의 미국 그 동남부가 된 거고요. 동북부 있잖아. 동북부. 동북부 지역의 시작이 언제냐 하면 1620년이에요. 플리머스라는 곳에 식민지가 건설이 됐고 그 바로 옆이 그 보스턴 있는 데예요. 그 매사추세츠주예요. 그래서 그 10년 뒤에 이제 매사추세츠의 또 다른 식민지가 건설이 되면서 두 개가 합쳐져. 근데 이 지역이 굉장히 그 문화적으로 뭔가 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이후에 미국 역사를 주도해 나가게 돼요. 독립운동도 이 지역이 주도를 했고. 그래서 요 연도도 제가 이제 쓴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임스타운을 중심으로 확대된 남부와 그 다음에 이제 플리머스 매사추세츠를 중심으로 확장해 나간 북부. 이에 영국 식민지들이 이제 1600년대에 속속 하나둘씩 생겨나면서 발전하기 시작해가지고 1730년대 저 남쪽 조지아를 이제 13번째 식민지로 이제 마지막으로 영국 식민지가 건설이 되고 그 13개의 식민지가 영국 정부에 대항해서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진 거죠. 자, 근데 우리의 주제는 지금 시빌워잖아. 근데 시빌워가 보통 노예제도 때문에 일어났다고 알고 있잖아. 근데 그 노예제도는 그럼 미국에서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냐?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냐? 이때냐? 이때냐? 안녕하세요, 여러분. 캠브리지 IGCSE 히스토리 0470에 이제 오늘 이제 19세기에 벌써 이게 몇 번째 주제죠? 한 5번째가 6번째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제목은 되게 긴데, 제목은 정확히 말하면 이거죠. Why and with what effects did Europeans expand their overseas empires in the 19th century?라고 하는 토픽을 이제부터 공부를 할 건데요. 이 제목을 간단하게 한 단어로 우리가 줄여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imperialism입니다. 그래서 그 imperialism을 또 앞으로 한 뭐 대여섯, 뭐 예닐곱, 뭐 강에 걸쳐서 이제 공부를 해볼 건데, 그러니까 19세기 후반에 이제 유럽 강대국들이 정말 거의 전 세계를 다 식민지로 삼고 지배하다시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왜 일어났나,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 이르렀나, 그리고 이제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 몇 군데를 이제 살펴보는 것이 이번 토픽의 이제 주요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니까 도대체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났는가? 왜 유럽의 몇몇 강대국들이 19세기 후반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식민지를 건설을 하고 그들을 정복하고 지배하려고 했었는가? 모티브에 대해서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에서 이제 이 긴 주제를 놓고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이제 무엇이 있느냐. 일단 첫 번째는 오늘 배우게 될 이제 모티브고요. 동기. 왜 어떻게 해서 동기부여가 됐느냐. 이들이 이런 제국주의적인 확장 정책에 어떤 동기가 작용을 했느냐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전 지역을 다 볼 수 없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금 제시되어 있는 것이 아프리카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인도하고 중국이야. 아프리카와 인도와 중국. 근데 아프리카도 뭐 하나로 이렇게 다 퉁쳐서 말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의 경우에도 지금 보면 몇 군데의 지역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프렌치 모델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세네갈과 그 다음에 이제 브리티시 모델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나이지리아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는 벨지안 모델이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해. 하여튼 콩고의 상황. 이렇게 세 군데를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도를 식민 지배했던 것이 영국이잖아요. 그래서 영국이 어떤 식으로 인도를 장악했고 그 지배의 어떤 그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변화를 했고 또 그로 인하여 이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다루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 말고 이제 중국의 경우는 중국도 워낙 이제 커다란 나라이다 보니까 한 국가가 한 강대국이 들어가서 전부 다 점령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이제 처음으로 중국의 문호를 개방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영국한테 아편 전쟁에서 지면서부터거든요. 그래서 그 아편 전쟁을 좀 자세히 다루어 볼 거고 이제 그 뒤에 영국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여러 나라들이 들어가서 중국의 이권을 하나둘씩 막 다 침략을 하는 과정, 침탈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 민중들이 굉장히 크게 저항을 했던 사건이 있죠. 박서 라이징이라고 되어 있어.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지역으로 들어가는 건 이제 다음 시간부터가 될 것이고 오늘은 뭐라 그랬어요? 오늘은 모티브를 다룬다 그랬잖아. 그 모티브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Reasons for Imperialism을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Economic Reason이 있을 것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Military Reason이 있을 것이고 또 Geopolitical Reason, Religious and Cultural Reason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늘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당시에 유럽인들이 이렇게 전 세계를 식민지로 만들고 지배하게 된 경제적인 동기는 뭘까? 한번 생각해봐. 써봐. 그 다음에 군사적인, 뭐 지정학적인, 종교적인, 문화적인 동기는 또 뭘까? 제가 정말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너무 아쉬운 것이 뭐냐면 이 히스토리라고 하는 과목은 주어진 지식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이렇게 다 딸딸 외우고 그냥 다 암기를 해낸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꾸 스스로 생각을 해보게 해야 되는데 그 스스로 생각을 해보게 만들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현장에서 오프라인에서 만났다고 하면 내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또 그걸 들은 학생들이 떠듬떠듬 하면서도 그래도 그 질문에 하나둘씩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이제 훈련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할 수 없으니까 지금 너무 답답하죠. 그러니까 뭔가 이런 어떤 그 상호작용이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훌륭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나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그래서 제가 가끔 야, 이거 스탑하고 한번 네가 생각해봐. 이거 스탑하고 이거 문제 미리 풀어가지고 와봐.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해보는 거야. 멈추고, 먼저 생각을 해보고, 한번 답도 찾아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설명을 확인을 하시면 너무너무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으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각각의 이제 카테고리별 리즌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지. 그 전에 지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이 1898년의 지도인데요. 지금 딱 보시면 세계 지도에서 회색 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은 다 어딘가의 식민지라고 보시면 돼요.
색깔로 이제 나라 구분을 해놨겠죠. 근데 제일 눈에 띄는 색깔이 아무래도 빨간색이겠네, 그지? 빨간색은 어디야? 영국이야, 영국. 영국이 아프리카에도 이만큼, 인도 땅덩어리 전체,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에 이제 대서양 건너서는, 여긴 태평양이구나. 태평양을 건너서는 캐나다. 그래서 당시에 영국의 별명이 뭐였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랬잖아, 스스로. 여기서는 해가 졌어도 다른 어딘가에서는 해가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정말 잘 나가던 시절에 대영제국 시절에 어마어마한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었던 곳이 영국이고, 그 다음에 또 눈에 띄는 색깔, 뭐 파란색? 빨간색 다음이니까 파란색? 파란색은 프랑스죠. 프랑스도 뭐 바다 건너 아프리카에 어마어마한 땅덩이를 가지고 있고, 마다가스카르와 동남아시아에 또 베트남을 비롯한 그 인도차이나 반도 대부분 뭐 이런 지역을 지금 프랑스가 가지고 있고, 예, 이런 식으로 오히려 회색지대가 별로 없죠. 회색지대라고 해봤자 여기 지금 센트럴 사우스 아메리카 지역은 이들이 회색이 된 지도 그렇게 오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가 다 스페인 식민지였었잖아요. 그랬다가 1820년대 이후로 이제 지역별로 조금씩 독립을 해 나가서 회색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유라시아로 오게 되면은 진짜 극히 드문 뭐 아프리카 이만큼 정도인데, 뭐 타일랜드 뭐 요 정도, 아직까지 한반도는 회색이네요. 다행스럽게도. 이것도 1898년의 상황이고요. 몇 년 더 지나면 이 회색은 그나마 더 없어져요. 예, 그래서 진짜 어마어마하게 몇몇 유럽 강대국들이 정말 진짜 전 세계를 상대로 이 주도권을 행사를 했었던 그런 시기가 또 19세기 중에서도 후반이야. 그래서 그때를 우리가 제국주의의 시대라고 생각하고, 그 제국주의적인 경쟁을 하다가 그 끝에서 서로 식민지를 더 많이 가지겠다고, 남의 식민지를 뺏어오겠다고 그러다가 싸운 게 뭐예요? 세계 1차 대전. 1차 대전만으로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또 한 번 싸운 게 세계 2차 대전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시각적으로 우리가 그런 상황을 한번 인지를 했으면 좋겠고, 자, 근데 여러분들 그 전에 여러분들 임페리얼리즘이라고, 제국주의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임페리얼리즘, 제국주의, 이즘이 주의죠. 무슨 이즘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 사상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가 뭔지가 바로 앞에 나와. 임페리얼이라고 나와 있으면 이건 사실은 엠파이어겠지. 그래서 이 임페리얼리즘은 엠파이어가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엠파이어라는 거는 그럼 뭐예요? 뭐 로마 제국, 뭐 페르시아 제국,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하고는 뭔가 지금 급이 다르다는 거를 계속 이 표현이 말해주고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스테이트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뭐 이 스테이트의 성격에 따라서 만약에 이 스테이트를 왕이 다스리면 킹덤이고, 그 다음에 뭐 이 스테이트가 뭐 하나의 민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이 네이션 스테이트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엠파이어라는 것은 엠퍼러가 다스리니까 엠파이어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하나의 스테이트가 아니라 그 안에, 엠파이어 안에 수많은 여러 개의 스테이트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크고, 그리고 그 많은 스테이트들을 거느리기 위해서는 걔들을 다